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남편과 헤어지고 솔로가 된 30대 돌싱이에요. 혹시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는 속담 다들 아시나요? 제가 들려드릴 사연은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만들 사람의 이야기랍니다. 솔직히 서로 다른 두 가문의 사람들이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이상 모든 것이 딱 들어맞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걸 조율하며 사는 것도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33세 결혼을 했으니 그리 철없는 시절에 결혼한 것도 아니어서 이해하고 양보하면 다 잘 될 거라고 낙천적으로 생각했어요. 그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충분히 있다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거든요. 사실 저와 남편의 만남도 남들이 보기엔 독특하게 시작됐어요. 서로가 홀로 떠난 여행지에서 만나게 됐고 돌아와서 다시 만나 사귀게 됐고 결혼까지 하게 된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처음부터 우리는 운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잔뜩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 잘하지 않는 실수를 하게 된 건지도 모르죠.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남편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젊은 사장님이었어요. 친정도 시댁도 고만고만하고 잘 사는 편은 아니어서 결혼하기에도 무난했어요. 그렇게 결혼했는데 아이는 금방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렇게 급하게 굴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시댁 식구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게 나중에 힘들지도 모른다는 어떤 예감이 들어서 애가 생기지 않았던 건지도 몰라요.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으려 애쓴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애는 썼지만 생기지 않았으니까.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결혼 후에 드러난 시댁 식구들과 남편의 민낯 때문인데요. 남편은 결혼 전에는 자상하고 친절한 가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나니 힘든 상황이 오면 먼저 발을 빼는 사람이더라고요. 특히 저와 시모가 다투게 됐을 때는 빛보다 빠르게 그 현장에서 사라지는 게 남편이었거든요. 그리고 일이 어느 정도 해결될 때쯤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시모는 말투가 직설적이고 생각 없이 말하는 타입이었어요. 그리고 시부는 우리에게 주는 건 없으면서 매번 우리가 버는 걸 뺏어가는 사람이었고요. 솔직히 그런 것들이 다 싫었지만 이미 결혼을 했고 죽어도 이 집 귀신이 되자 싶은 마음으로 시댁을 이해하려 했지만 결국은 이해하지 못하고 헤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날은 바야흐로 시모의 생일이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4번째로 맞이하는 생일이었죠. 결혼 생활 4년치의 경험이 쌓이니 아무래도 피해야 할 것들은 미리 피하는 요령이 생기더군요. 그게 바로 시모와의 대화였어요. 시모는 항상 한마디 덧붙이는 말 때문에 항상 사람들 기분을 언짢게 만드는 재주가 있으셨거든요. 솔직히 처음에는 화나서 혼자 열폭하기도 했는데 이쯤 되니 굳이 말을 섞지 않으면 된다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순간 방심하면 시모의 수다에 넘어가 결국은 기분 상한 소리를 듣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번 시모의 생일에는 올 가족이 많았어요. 작년에 결혼한 시동생네와 막내 아가씨 그리고 첫째 아가씨는 쌍둥이까지 데리고 와야 했거든요. 인원이 늘어난 만큼 챙길 게 너무 많아져서 그러면 이러지 말고 밖에서 사 먹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형제 자매들끼리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시부모에게 이야기를 해서 의견을 조율한 거죠.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생각보다 부드럽게 넘어갔으니까요. 작년까지는 제가 생일상을 차려드렸는데 이번부터 못하게 됐으니 일부러 좋은 한정식 집에 예약을 하고 우리가 돈도 더 많이 내기로 남편과 이미 이야기가 다 끝난 상태였어요. 그런데 코스 요리가 끝나고 식사로 미역국이 나왔을 때 시모가 부릉부릉 시동을 걸더군요. 이렇게 밖에서 먹으니 새롭고 맛있어서 좋긴 하네. 첫째가 작년까지 챙겨주긴 했지만 아무래도 전문 한정식 집에는 못 미치지. 그렇지 않니 둘째야? 내 음식 솜씨가 나쁘다는 말을 하고 싶으면 제게 말하면 될 일을 굳이 둘째 며느리인 동서에게 말하는 것이 딱 어머니식 화법이었어요. 남의 허물을 제3자에게 알려서 다 퍼뜨리게 만드는 것.
참 나쁜 버릇이기도 했죠. 그렇지만 저는 이 정도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모는 원래 그런 말을 잘하는 분이셨고 저도 내공이 쌓일 대로 쌓였으니까요. 그러셨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한정식 집으로 모실 걸 그랬네요. 어머님이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네요. 좋아한다니 저로서는 다행인 일인데 그 말이 본심이 아니었다는 게 더 큰일이었죠. 솔직히 이렇게 먹으면 좋기야 하지만 이 돈은 누가 다 내니? 그래서 나는 좀 억울해. 내가 받아야 할 걸 제대로 못 받은 기분이 들어서. 시어머니 생신상을 맏며느리가 해주면 얼마나 좋아? 서로 간에 마음도 통하고 정성도 들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 보기 얼마나 좋니? 이렇게 돈으로 해결하려는 거 보면 다른 사람들이 욕할 거 뻔하잖아. 혹시 너 친정집에서도 어른들 생신에 돈으로 때우려 하니?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뱃속에서 불덩어리가 치밀어 오르는 걸 꾹꾹 눌러 참느라 애썼어요. 누가 들으면 제가 시모 생신상을 안 차린 것처럼 말하니 말이죠. 작년까지는 제가 매번 생신상을 차려드렸는데도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니 저도 기분이 확 상하잖아요. 게다가 친정집까지 건드는 건 예의도 아니고요. 우리 엄마야 밥을 차려 먹든 나가서 먹든 본인이 무슨 상관인데요. 어머님, 억울하시더라도 좀 참으세요. 이렇게 밖에서 식사하자는 것도 도련님, 동서 아가씨들 모두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뭐라고 이 집에서 그런 발언을 할 수 있겠어요? 저도 하자는 대로 따른 거고 죄송스러운 마음에 식비도 저희가 제일 많이 냈어요. 그리고 제가 생신상 작년까지 꼬박꼬박 차려드렸잖아요. 제가 해드리지 않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많이 서운하죠. 그렇게 말했더니 시모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넌 무슨 말을 그렇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여? 그냥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야. 누가 너더러 그렇게 해달라고 했니? 그럴 거였으면 생일 되기 전에 미리 말했을 거다. 나 참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했더니 아주 100마디 말로 시무를 나무라네. 그런 생각이 드셨으면 생각만 하시지 왜 그걸 딱 동서를 꼬집어서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제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아세요? 시어머니 모시지 않는 천하 불효의 며느리로 만드셨는데 그럼 제가 그런 말도 못하나요? 제 말에 남편이 더 놀라 저를 데리고 나가더군요. 저는 이미 화가 나서 기분이 상해 있는 상태였고 남편은 답답한 듯 머리를 쓸어넘기며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당신 왜 이렇게 못나게 굴어? 어머님이 그런 분인 거 다 알고 있잖아. 그럼 좋게 좋게 넘어가면 되지.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어머니랑 똑같은 수준으로 행동하냐고. 여태까지 잘했으면서 왜 지금은 못 참는 건데? 참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 나 욕하려면 나한테 하면 되고 내 욕만 하시면 되지. 친정엄마 들먹이는 거에 꼭 동서한테 들으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뭐가 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까발리면서 욕하게 만들고 싶으신 거잖아. 이 집에서 나 혼자 욕먹으면 다 해결되는 일이야? 그래서 나는 내내 참아야 하는 거야.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데? 그래, 그건 좀 심했다고 나도 생각은 했어. 그렇지만 너도 평상시처럼 좋게 넘어갈 수 있었잖아. 제대로 처신할 수 있으면서 왜 너도 애처럼 굴어? 엄마랑 싸운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흘려들어. 아무도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진짜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 그런데 어머님이 나한테만 계속 그러시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 나는 욕바지가 당연한 사람이 된다고. 그런 분위기가 계속되면 언제까지고 나 하나만 희생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라고. 비약해서 생각하지 마. 그리고 진정해. 좋은 날 망치지 말고 그냥 조용히 해결하자, 어? 나 정말 이렇게 둘 사이에 끼이는 거 엄청 스트레스거든? 스트레스는 제가 다 받고 있는데 저딴 식으로 말하는 남편을 보니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참았어요. 그래, 원래 그런 거다.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돌아왔는데 시모가 아주 눈물을 흘리며 피해자 행세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넌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네가 나를 평소에 그렇게 생각했으니 그런 말을 내뱉었겠지. 너한테 내가 시어머니이긴 하니? 어떻게 동네 지나가는 아줌마들한테 하는 것처럼 화를 낼 수가 있어? 죄송해요, 어머니.
그렇지만 저도 어머니가 평소에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잘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이렇게 대접해드리고도 욕먹는 짓 안 하도록 아예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그냥 처음부터 편안하게 욕하세요. 욕 얻어먹을 짓 하고 욕 얻어먹는 건 저도 그렇게 억울하진 않거든요. 솔직히 그게 더 마음 편해요. 제가 그 말을 하자 다들 말을 잊지를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당돌하게 말할 줄 몰랐나 보죠. 여태껏 참고 참고 또 참았는데 또 참을 줄 알았나 봐요. 저도 인간인지라 한계치는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터져버렸는데 남편은 눈을 질끈 감더라고요. 저는 차라리 속이 시원했어요. 저는 그 뒤로 시댁과 최대한 멀리하기로 결정했고 그 결정에 남편도 큰 이견은 없었어요. 혼자 시댁에 왔다 갔다 해야 한다는 건 걱정했지만 시모와 저 사이에 끼어서 끙끙대는 일을 피할 수 있었으니 본인도 그게 좋다고 판단한 결과였겠죠. 그 뒤로 저는 설과 명절 이외에는 일절 방문하지 않았고 뭐든 돈으로 해결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 마음은 편했지만 돈이 많이 나가서 영 별로더라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여겼어요. 어렵게 찾은 마음의 평화를 다시 빼앗기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어떻게든 숨 쉴 구멍 하나 틔우고 사는데 위기는 언제나 불시에 찾아오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시부의 은퇴 때문이었어요. 시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자로 다니고 계셨는데 굳이 정년도 되지 않았는데 은퇴를 하시려고 하더군요. 몸이 힘들다는 말도 지나가며 몇 번 하셨고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의지도 없어 보였어요. 연세가 있으시니 그러려니 했는데 정말로 퇴사를 결정하고 나올 줄은 저희도 몰랐죠. 솔직히 시부가 퇴사하고 나온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했는데 결국 그 다음 달부터 저희 쪽에 커다란 위기가 닥쳤어요. 바로 시부가 여러 가지 명목으로 저희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병원비, 보험비 같은 거였는데 그걸 드리기 시작하니 통신비나 기름값 같은 것도 원하시더라고요. 별 생각 없이 드렸는데 그게 몇 달 이어지니 매달 그걸 당연하게 요구하시더라고요. 마치 두 집 살림을 차린 것처럼 돈이 한정없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자 저도 남편도 마음이 급했죠. 결국은 남편에게 형제 자매들의 도움을 좀 받자고 이야기했어요. 남편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서방님과 두 아가씨에게 남편이 단체톡을 했어요. 아버지가 퇴사를 하셨으니 우리 사남매가 같이 돈을 모아서 내자고요. 그런데 다들 반응이 시큰둥하더라고요. 급해진 남편이 둘째 내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퇴사해서 우리가 돈 좀 보태서 드려야 해. 노령연금도 아직 나올 때 안 돼서 급해. 형, 우리가 왜 그걸 내야 되는데? 그건 다 마지가 해야 할 일이잖아. 어차피 장남이라서 받을 재산도 많으면서. 야, 너 말 그따위로 할래? 아버지 어머니 오래오래 사시면 재산이 남아있기나 할 것 같아. 변변한 사망보험금도 없으신데 장례 치르고 나면 돈 다 나가고 없지. 빚 안 진 게 천만다행이라고. 그런 상황에 내가 재산을 많이 받을 거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 맞아요. 그게 어떻게 마지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요? 그래서 말씀드리기 전까지 몇 달을 이 사람이 돈 내주고 있었잖아요. 저희도 이렇게 하다가는 곧 파산이라고요. 아니, 자식이 넷인데 어떻게 하나가 다 부양을 해요? 결국은 저도 합세에 싸워서 시동생도 돈을 같이 내기로 했어요. 두 아가씨들도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지만 조금이라면 가능하다며 10만 원 정도씩은 내기로 했어요. 잘 걷어지거나 다들 흔쾌히 내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희의 부담이 어느 정도 줄어들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부는 저희가 매달 드리는 30만 원의 용돈에서 20만 원을 더 보태서 달라며 어린애 떼쓰듯 요구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전화 통화할 때마다 닥달하는데 진짜 노이로제 걸리겠더라고요. 결국은 스트레스를 받은 저는 결국 이혼에 대한 생각이 조금 더 절실해졌어요.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그리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어요. 시부의 어이없는 요구는 저희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더 심해졌어요. 아버지는 사망보험금을 2억 정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였고 현장에서 사망한 터라 저희도 황망한 상태였었어요. 친정에는 저와 제 어린 여동생, 어머니만 있었던 터라 장례 치르는데도 너무 힘들었었죠. 그런데 장례가 다 끝난 다음 날 시부가 저와 남편을 불렀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시댁에 갔더니 시부가 무척 궁금한 표정으로 묻더군요. 그래, 친정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부조금 들어온 거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 들어온 만큼 나간 탓에 별로 남는 것 없었지만 제가 다 받았어요. 제 손님이 많기도 했고 제가 상주를 맡아서 어머니가 저더러 가져가라고 하셨거든요. 여자 셋밖에 남지 않은 집안에 여동생은 결혼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고 남편은 상주가 하기 싫다고 하는 바람에 제가 상주를 맡게 됐었거든요. 보통은 사위도 상주를 많이 한다는데 요즘 세상에 남녀 차이 둘 필요도 없고 남편이 싫다니 그냥 제가 하는데 별 거부감도 없어서 제가 한 거였어요. 솔직히 제가 상주로 손님 받고 일 다 했으니 제가 받아온 것도 당연하다 싶었는데 시부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 그 돈 다 너희 것이니 다 받아와야지. 친정에서 아무리 우겨도 그건 너희 돈이야. 친정이라도 그런 건 확실히 해야 나중에 뒤탈이 안 생겨. 웬일로 멀쩡한 말을 하나 싶었는데 다음 말로 그 생각이 와장창 무너졌어요. 그런데 사돈 어른 보험금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 그것도 네가 가져오는 거야? 가족이 셋뿐이니 셋이서 나누기로 했어요. 별 생각 없이 던진 말이었어요.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된 상태였고 친정엄마가 저한테 7천만 원을 주기로 하셨어요. 그래, 그렇게 해야지. 당연한 일이야. 사망보험금도 다 같이 나누는 게 맞는 일이지. 그렇게 말하는 시부를 보며 왜 저런 당연한 말을 하시지 싶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시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유, 며느라가, 내 차가 요새 말을 안 들어. 어떻게 고치긴 해야 할 것 같은데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서 고민이구나. 어떻게 해야 좋겠니? 차가 고장 나셨어요? 일단 그이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제가 차를 몰지 않으니 차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차에 대해 전혀 모르는 저한테 전화를 하시길래 남편에게 전화해보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남편은 차를 사야 한다는 시부의 닥달에 시달린다며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시부는 무조건 차를 사야 한다는 의견이었는데 남편이 시부 차를 정비소에 가지고 갔지만 특별히 문제가 많은 건 아니더라고 하더라고요. 오래된 것만 몇 개 바꾸면 문제 없고 돈도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했는데도 시부는 막무가내로 차를 바꿔야 한다고 고집을 피웠죠. 그래서 이번에도 시동생들의 도움을 요청했죠. 그런데 다들 그 정도로 큰 돈은 갑자기 마련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 부분은 이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갑작스레 목돈을 달라는 것도 너무한 일이잖아요. 아파서 수술비가 모자라서 그렇다면 당장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지만 그런 상황도 아니었으니까요. 결국 저와 남편은 시부를 만나서 말했어요. 아버님, 저희가 아무리 이야기해봐도 차를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은 수리해서 쓰시고 돈이 생기면 그때. 너희들이 나를 이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했던 거야? 어떻게 아버지가 불편해서 필요하다는데 차 한 대를 못 사줘? 나도 민망한 거 참으며 차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데 이렇게 야박하게 굴 거야? 첫째 며느리도 그렇게 안 봤는데 참 야박해. 왜 이분은 또 저를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저한테 돈이라도 맡겨놓고 저런 말을 하시던죠. 어이없는 제가 뭐라 말을 잇지 못하는데 시부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너는 아버지 사망보험금도 받아서 남들보다 풍족한데 왜 그거 하나를 못 해줘? 그 돈 있으면서 너 나한테 이러는 거 아니다. 내가 너한테 못 해준 게 뭐냐? 그런데 너는 날 위해서 그 정도도 못 해줘? 네가 남도 아니고 내 며느리인데 당연히 시아버지한테 그런 건 다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듣는데 완전 띵 받더라고요. 애초에 그 돈은 제가 받는 게 당연하다고 해놓고는 자기가 뺏어가는 건 무슨 심리인가요? 친정 거는 뺏어오는 게 당연한 거고 그걸 시부에게 주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시부를 보니
이 집구석에 정이 똑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서 시모가 거드는 말이 더 웃겼어요. 그래, 네 아버지가 그런 거 요구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번이 딱 처음인데 어떻게 그렇게 매몰차게 안 된다고 말해? 그리고 너희 형제들한테 말할 것까지도 아닌 일이었잖아. 너희 선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도 온 동네 다 이야기하고 다녀서 우리가 얼굴을 못 들고 다녀. 니들이 우리를 돈이나 축내는 못된 부모로 만들어서 그 일 책임질 겸 해서 아버지 차 한 대 사주거라. 아니, 그 돈이 무슨 돈인데 두 분 돈처럼 말씀하시는데요? 저한테 돈 맡겨두셨어요? 그 돈이 제 돈이에요? 그 돈, 제 아버지 돌아가셔서 받은 돈인데 왜 그게 아버님한테 당연히 드려야 할 돈이냐고요? 이건 진짜 선 넘으신 거라고요. 제 말에 남편은 또 저를 걸고 넘어졌어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어머니 당신 시아버지 시어머니고 모셔야 할 어른이잖아. 그냥 줘버리고 말면 되지 왜 화를 만들어? 그렇게 큰 돈도 아니고. 아버지가 그 돈 받고 당신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겠어? 그 돈이 무슨 돈인데 편하게 번 돈 아니라고. 우리 아버지 죽어서 받은 돈인데 왜 그걸 이 집에다 줘야 하는데? 당신도 진짜 생각이라는 걸 좀 해. 그저 편하고 싶어서 나만 족치지 말고. 그렇게 말하고 저는 시댁에서 뛰쳐나왔어요. 남편 새끼가 쫓아왔지만 택시 타고 후딱 도망쳤어요. 그리고 택시 안에서 결심했어요. 이혼을 하기로.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더 이상 저런 말 듣고 있으면 제 정신 건강에 더 안 좋을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집에 그날 바로 제가 가지고 있던 보험금과 남편 몰래 모아두었던 돈까지 모두 다 합산해서 친정 엄마에게 몰래 맡겨뒀어요. 시댁에서 언제 돈을 가져갈지 모르니 우선 옮겨놨던 거였죠. 그 다음날 시부는 또 연락이 왔어요. 안 받으려고 했는데 남편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는 바람에 안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 생각 좀 해봤냐? 네가 가격이 너무 부담되면 내가 그거보다 한 단계 낮은 차도 고려해볼 생각이 있단다. 그러니까 죄송해요, 아버님. 그 돈 다시 어머니한테 돌려드렸어요. 솔직히 어머니 혼자 사셔야 하는데 노후 관리도 힘들 것 같아서 그냥 노후 자금 하시라고 드렸어요. 뭐? 그 돈을 왜 다시 돌려줘? 그게 네 돈인데 왜? 이런 멍청한 애를 봤나? 그거 너희 어머니 손에 들어가면 다시는 안 나와. 절대 네가 못 가진다고. 앞으로 힘들 어머니를 위해 드린 거예요. 솔직히 어머님, 아버님처럼 든든한 자식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딸 둘에 혼자 사시는데 돈이라도 든든히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너는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 너는 출가 외인이야. 친정을 그렇게 챙기는 것도 나쁜 일이라는 걸 왜 몰라? 네가 챙겨야 할 사람은 시어른이라고. 부족 옮기는 게 어떤 일인지 몰라서 그런 큰일을 너 혼자 생각으로 결정해? 그 이야기를 듣는데 실소가 터지더군요. 그런 아버님도 두 아가씨들한테 매달 흑염소랑 홍삼 사오도록 시키시잖아요. 딸들이 집에 잘하면 좋으실 텐데 왜 남의 집 딸이 그러는 건 싫으세요? 그리고 아버님, 그 돈은 우리 아버지가 월급에서 꼬박꼬박 매달 보험금 넣어서 타게 된 보험금이에요. 그 돈 중에 아버님이 낸 몫이 하나도 없으니 온전히 우리 집안 돈이고요. 그러니 그만 신경 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자 결국 할 말이 없어진 시부는 씩씩거리다가 전화를 끊더군요. 그런데 그 불똥은 다른 데서 튀었어요. 다음날 친정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빨리 집으로 오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친정에 갔더니 세상에 시부와 시모가 둘이서 우리 엄마한테 돈 내놓으라고 난리를 피우고 있지 않겠어요? 당장 돈 내놓으시오. 아니 딸이 무슨 잘못이라고 딸 몫을 홀라당 가져가. 우리 며느리 돈 빨리 안 돌려주면 우리 여기서 한 발짝도 안 나가요. 아니 왜들 이러세요? 저한테 돈 맡겨놨어요? 그리고 당신의 며느리가 내 딸이라고요. 딸이 저한테 준 돈을 당신들이 뭐라고 돌려달라 마라 큰 소리 친단 말이에요? 완전 빚쟁이처럼 집 앞에 진을 치고 있는 시어른들을 보니 저는 제가 처신을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아예 싹을 밟아놨어야 하는데 제가 어머니에게 돈을 줬다고 하니 어머니한테로 와서 돈을 내놓으라고 할 줄이야.
며느리 돈을 사돈이 가져가도록 뭐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걔가 멀쩡한 정신으로 그 큰 돈을 덜컥 제 어머니한테 줬겠어요? 분명히 안사돈께서 뭐라고 하니 애가 돈을 줬겠지. 제가 뭐라고 하든 그 돈은 딸아이가 알아서 하는 거죠. 사돈분들이야말로 완전 남이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와서 돈돈거릴 수가 있어요? 염치라는 게 있어야지. 이렇게 뻔뻔하게 찾아와서 남의 남편 보험금을 내놓으라 말아 난리냐고요. 시부와 시모는 저희 엄마를 잡아먹을 것처럼 아주 둘이서 협공을 하더라고요. 그만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여기까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설마 이렇게 큰일 만들려고 오셨어요? 왜 오긴? 우리가 뺏긴 돈 찾으러 왔지. 아니, 사돈도 그렇게 안 받는데 사람이 이렇게 융통성이 없고 사람이 포악해. 아니, 지금 그 돈을 뺏긴 게 누구신데요? 두 분 중에 그 돈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도 있으세요? 저한테 온 돈이었고 제가 어머니한테 드린 돈이라고요. 뺏긴 게 아니고 제가 자발적으로 드렸어요. 두 분한테 뺏길까 봐. 결국 저와 이야기에서는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아 남편을 불렀어요. 처갓집 앞에 서서 씩씩거리는 본인 부모님을 보던 남편도 당황한 듯 눈치를 보더라고요. 설마 진짜 장모집까지 찾아와서 행패를 부릴 줄은 몰랐나 보죠. 저는 설설 기는 남편을 쥐잡듯 잡았어요. 당신은 뭘 했길래 일을 이렇게 만들어? 어떻게 할 거야? 당신이 중간에 알아서 커트를 못 시키니까 결국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고. 너 편하자고 좋게 가자더니 이게 좋은 결과야? 당신 두 눈으로 똑똑히 봐. 우리 엄마가 지금 무슨 꼴을 당하고 있었는지. 매번 나한테 좋게 넘어가라고 하더니 도대체 당신은 뭘 하느라 이런 일이 터질 때까지 그냥 뒀어? 제가 큰 소리 내며 남편 탓을 하니 시모가 저한테 삿대질을 하며 말하더라고요. 이게 어디서 어른들 다 보는 데서 남편을 잡아? 네가 뭔데 귀한 우리 아들한테 뭐라 하냐고. 이게 오냐 했더니 누구를 호구로 보고? 어머니야말로 저희 집안을 호구로 보셨겠죠. 그게 아니면 감히 아버지 사망보험금을 시아버지 차살 돈으로 달라는 게 말이나 돼요? 이제 끝이야. 당신하고 더 이상 같이 못 살아. 아니, 안 살아. 이혼해. 우리 엄마한테 이런 꼴 당하면서까지 당신이랑 결혼 생활 유지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제 말에도 남편은 이 상황이 혼란스러운지 갈피를 못 잡더라고요. 아니, 어디를 말려야 할지를 모르고 있다는 게 정확한 말이었죠. 오냐, 이혼하면 그 보험금도 반으로 갈라서 줘야지. 안 그러냐? 부부 공동재산인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 우리 아들한테 그 돈 반틈 줘야 하는 거 맞지? 저는 그 말에 말이 막히더라고요. 남의 부모 보험금을 왜 나눠요? 가만 보니 두 분이 착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친정 아버지 사망 보험금도 재산 분할 시 나누는 거라고 생각하신 듯한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한 돈이 아닌 거라 그건 재산 분할에 들어가지도 않고 오래된 돈도 아니었기 때문에 해당도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두 분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 아버지의 사망보험금 같은 건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에요. 부부가 공동으로 번 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애초에 그 돈은 저희 어머니에게로 갈 돈이었고요. 어머니가 그 돈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머니 돈이나 마찬가지라고요. 제가 시부모에게 그 말을 해줬는데도 두 분은 제 말을 거짓이라고 말하며 우기더라고요. 네가 우리한테 거짓말하는 거 모를 줄 아니? 재산 분할하려면 그런 돈도 다 포함해야지. 너처럼 그 돈 너희 어머니한테 보내면 불법이야. 뭐 저야 상관없었죠. 그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진실은 하나고 그 탓에 본인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건 제 탓이 아니잖아요. 두 분의 무지 탓이니 말이죠. 결국에 저는 바락바락 끝까지 잘못된 정보를 우기는 두 사람을 놔두고 이혼 소송에 들어갔어요. 남편은 그래도 이런 식으로 헤어지는 건 좀 아니었는지 저한테 와서는 다시 돌아오라고 하더군요. 여보, 당신도 엄마 성격 잘 알잖아. 여태껏 잘해왔는데 왜 그렇게 갑자기 막 나가는데? 우리 두 사람만 생각해. 우리 서로 나쁘지 않잖아. 그래, 우리 두 사람은 나쁘진 않지. 그렇지만 당신
부모님 평생 안 보고 살 수 있어? 같이 보고 산다는 말은 당신이 또 나랑 시어머니 사이에 끼어서 고통받는다는 뜻이야. 그리고 그런 당신을 보는 나도 속이 미어 터지는 거고. 그런 거 생각하면 헤어지는 게 맞지. 여보, 그래도 다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나도 그렇게 잘할게. 그렇게 해야 당신 마음이 풀린다면 뭐든 할게. 제발 이혼한다는 말은 하지 마. 돌아가게. 친정까지 와서 이런 꼴을 당하게 할 정도면 딸이 그 집안에서 어떤 수모를 당했을지 감이 와. 남의 귀한 딸 데려다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믿기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네. 자네가 정말로 우리 딸을 생각한다면 헤어져 주게. 당신 부모들 답도 없어. 남의 보험금을 세상에 자기들 돈처럼 구는 양반들이 어디 있어? 거기다 빚쟁이처럼 집에 찾아와서 그러는 걸 보고도 자네가 우리 딸에게 돌아오라 마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결국 친정엄마의 불호령에 남편은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혼은 남편 덕분에 그래도 합의로 잘 마무리가 됐어요. 시부모들은 끝까지 재산 분할할 때 그 돈 가져와야 한다고 우겼지만 법을 이길 수는 없죠. 게다가 시부모의 저를 향한 행동들이 이혼을 제게 유리하도록 이끌어줬고요. 결국 그 재산은 고유재산으로 분류돼서 나누지 않고 저희 집 가격의 절반을 제가 받게 되었고 깨끗하게 법적으로 모든 게 정리가 됐어요. 솔직히 어머니도 저도 갑작스레 혼자가 되어서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어머니와 함께 있다는 사실에 마음은 편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서에게 연락이 왔어요. 형님, 혹시 전화 괜찮으세요? 이제 형님이라고 안 불러도 돼. 이제 우리 남인데 무슨 형님이야. 그냥 언니라고 불러. 솔직히 시댁 가족들하고 트러블 있었지만 동서한테까지 악감정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정말 이제까지 어떻게 참으셨어요? 솔직히 저는 지금도 못 참을 것 같아요. 어머님이 저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하나부터 열까지 형님하고 저 비교하면서 그런 건 왜 못하냐, 저런 건 왜 못하냐, 걔가 하면 너도 할 줄 알아야지. 그래놓고선 또 잘하는 거 보시면 그거 잘한다고 네가 잘난 거 아니다. 그러다가 첫째 꼴 난다며 얼마나 타박을 주시는지 대체 어떻게 견뎌야 해요? 저는 해줄 말이 없었어요. 제가 못 버텨서 이혼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조언을 해줄 수 있겠어요? 글쎄, 나는 그때 솔직히 친정 이야기만 안 나왔으면 그냥 참을 수도 있었을 거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 알잖아. 나 그거 잘하거든. 동서가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말을 하는 거 아니고는 그냥 넘겨. 그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야. 나는 뭐 실패했지만. 저는 그거 정말 못하거든요. 무슨 말을 해도 가슴과 기억에 콕콕 박혀서 계속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결국은 총알바지 해주던 형님 이혼하고 나니 저한테 모든 화살이 돌아왔어요. 결국은 저도 시댁 행사에 요새 잘 안 나가요. 갈 때마다 하도 난리를 쳐대서. 오래 가려면 그게 좋을지도 모르지. 안 보면 좀 덜하거든. 근데 언젠간 그 얼굴들을 봐야 하니 말이야. 그래도 잘 지내고 있는 모양이네. 잘 지내요? 어디 가요? 지금 완전 집 난리 났어요. 눈 뜨고 못 봐줄 꼴이거든요. 형님 이혼하시고 아주버님은 재혼하라고 계속 시달리고 있으시고요. 제가 시댁과 척을 지고 있다 보니 그분들이 돈 필요할 때 연락할 곳이 없잖아요. 결국 두 아가씨한테 이거 사느라 저거 사느라 하는 바람에 두 분도 아예 부모님이랑은 연 끊고 지내고 있어요. 그나마 남매들이 사이가 좋아서 이리저리 연락하고 지내서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아예 뿔뿔이 흩어져서 안부 인사도 못하고 지낼 뻔했다니까요. 동서의 이야기를 들으니 본인들이 한 일들에 대한 벌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식이 자기 소유이고 자식들 돈이 내 돈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댁 어른들의 마인드는 정말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니까요. 그렇게 동서와의 연락도 그걸 끝으로 더 이상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후 1년이 더 지났을 때 친정엄마와 마트를 가다가 전 시모와 마주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여전히 그 나쁜 입버릇이 어디 가지 않았더라고요. 아이고, 얼굴색이 아주 좋네. 어쩜 이렇게 예쁘게 하고 다녀? 남의 집안은 풍비박산 내놓고 혼자 잘 사는가 봐. 너 때문에 집이 아주 갈갈이 찢어졌어. 어떻게 책임질 거야? 첫째 아들은 내 말도 안 들어. 둘째 내는 연락도 안 돼.
두 딸들도 돈 이야기할 거면 집에 전화도 하지 말란다. 이게 네 작품이 아니면 누구 작품이겠니? 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갔으니까 네가 책임져야지.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말투를 정말 오랜만에 들으니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이혼하고 나니 얼굴이 피는 게 다들 좋은 일 있냐고 물어봐요. 좋은 일이긴 하죠.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이 없어졌으니까요. 그리고 자식들이 연락 안 하는 걸 제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저는 이혼 후에도 이혼 전에도 시부모님 연락 받지 마라고 한 적 없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했다면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솔직히 두 분만 모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아는 이유가 있잖아요. 전화 걸 때 무슨 용건으로 전화 거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감이 올 거예요. 제 말에 시모가 열받아서는 쌍심지를 켜고 눈을 부라리며 저를 쳐다보며 말하더군요. 아니 이년이 어디서 잘났다고 입을 나불거려? 가만 보자 하니 내가 니년 아래 것으로 보이냐? 좋게 말하면 좋게 알아들어야지. 어디서 어른 말에 토를 달고 말대꾸 하는 거야? 그리고 자식들이 그렇게 된 게 내 탓이라도 된다는 거야? 네가 그걸 무슨 수로 한다고 함부로 짓거려? 결국 저희 친정엄마가 열받아서 제 앞으로 나섰어요. 저희 어머니도 한 성격 하시거든요. 웬만하면 참으려 노력하시지만 딸 이야기라면 눈빛부터 달라지시지 말이에요. 이보세요, 아줌마. 왜 남의 딸한테 2년 전년 짓거리고 난리야? 이미 이혼해서 남이고 좋은 일로 헤어진 것도 아닌데 왜 여기 와서 이 난리를 피우냐고. 망할 할망구가 늙어서 노망이 들었나? 노망? 이 할망구가 말 다 했어. 네가 자식령 교육을 똑바로 못 시켜서 이런 일 일어난 거잖아. 교육? 아줌마야말로 자식들한테 잘했으면 일이 이 지경까지 왔겠어? 그 집 자식들 다 떠난 게 왜 우리 딸 잘못이야? 당신들이 하도 잘못을 많이 했으니 자식들이 다 꼴 보기 싫어 떠난 거지. 웃기지도 않아. 자기가 잘못해놓고 남한테 왜 덤탱이야? 뻔뻔한 것도 유전인가? 아니 보자 하니까 말을 함부로 하네. 당신이 뭔데 남의 자식들 운운하고 지랄이야? 그러는 당신이야말로 한 번만 더 내 딸한테 그런 욕설 퍼부으면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거야. 할망구 정신이 나갔나 봐? 어디서 미친 소리를 삑삑거려? 결국은 주변 사람들이 다 들러붙어서야 두 분을 떼어놓을 수 있었어요. 그만하세요. 여기는 바뀌고 이럴수록 소문나서 손해보는 건 두 사람 모두인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어머님, 저희는 이미 남이고 법적으로 모든 게 해결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랑 마주치더라도 그냥 무시하세요. 굳이 아는 척해서 부스럼 만들지 마시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이나 아버님하고는 마주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제가 시달렸는지 두 분은 모르고 계시니까요. 이렇게 직접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모녀 말고 본인들 앞가림이나 신경 쓰세요. 아시겠죠? 아예 상종도 하기 싫으니 서로 무시하자는 제 말에 열이 받았는지 시모가 부글거리더니 곧 사그라들었어요. 왜냐면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수군거리기 바빴거든요. 누가 잘잘못을 했는지를 따지면서 말이죠. 결국 그 자리에서 얼굴을 붉히며 떠난 건 시모였어요. 이미 어떤 짓을 했는지 동네에 소문이 파다했거든요. 그러게 자식들한테 잘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고 남편도 알아서 저와 시모 사이 잘 중재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될 일도 아니었어요. 나중에 엄마가 소문 하나를 들었는데 남편이 시모 등살에 재혼하려고 했지만 저런 시모가 붙어 있어서 재혼이 계속 불발됐나 봐요. 거기에다 남편 본인은 시모와 아내 사이에서 조율하는 게 힘들었었으니 다시는 그 경험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 재혼 생각은 아직 없는데도 시모가 계속 여자를 붙여주니 골치가 아픈 상황인 듯 하고요. 그리고 시모와 시부의 행동이 소문이 다 난 탓에 소개받은 여자들도 자식들과 영 끊고 사는 시얼은 독박 부양해야 된다는 걸 깨닫고는 점점 소개해주려는 사람도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며느리를 돈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였죠. 이렇게 소문날 거 왜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었는지. 저와 남편 사이에 아이가 없었으니 혼자가 된 것도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만약 애가 있었다면 더 크게 힘들었을지도 모르고 이렇게 이혼을 결심하는 것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 똑같은 일이 벌어났다면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은 없었을 게 확실해요. 만약 내 아이가 있었더라면 그 아이에게 또 다른 불똥이 튀었을지도 모를 일이잖아요. 현재는 욕심 많고 말버릇 나쁜 시부모 때문에 제 인생에 이혼 경력이 한 줄 생기게 된 건 참을 수 없을 만큼 짜증이 날 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는데 시부모들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얻을 사람들인 거죠. 그래도 그런 사람들에게서 빨리 벗어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지금은 감사하게 생각하는 중이랍니다. 그리고 항상 생각해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상대방을 생각하기. 오해가 생기기 전에 얼른 풀어주기. 민감한 이야기는 몰래 하기. 그런 버릇이 시모 덕분에 생기게 된 거라 그 부분만큼은 감사해요. 살아있는 경험으로 얻게 해준 능력이니 말이죠. 그리고 시부 덕분에 경솔하게 말을 꺼내는 일도 없어졌으니 참으로 고마운 일을 하시기도 했죠. 저희 시부모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된 일들이 결국에는 이혼까지 가게 만들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해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런 것들이 상대방에게 크게 영향을 미칠 때도 있잖아요. 저에게는 두 시어른의 행동이 제게 이혼이라는 결정을 하게 만든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도 언제나 말은 조심스럽게 하고 다닌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이런 글을 쓰지 않게 행복하고 즐거운 생활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보통 자식들 사랑을 말할 때 그런 말을 하죠. 그런데 저희 시모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무리 물고 뜯어도 안 아픈 손가락이 딱 하나 있었어요. 바로 우리 막내 도련님요. 남편과 나이 차가 있는 막내 도련님은 시모의 사랑을 듬뿍 받아 아주 생각 없는 아나무인의 갯사가지 같은 사람으로 자랐어요. 그리고 본인이랑 똑 닮은 여자랑 결혼했죠. 그게 바로 제 동서예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저의 사연글의 주인공이 되는 건 당연한 일이기도 하죠. 저와 남편은 이 세 사람에게 무척 많이 시달렸거든요. 제 남편은 속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연애 초반에는 참 지루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 남자다 싶었는데 점점 사람을 알고 나니 속이 깊고 진중한 사람이더군요. 그리고 절대 경거망동하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남편과 결혼을 결심한 건 시부의 영향도 있었어요. 처음 시부모님이 될 분들과 마주했을 때 시부가 제게 엄청 잘해줬어요. 상냥하고 친절한 성품에 넉넉한 인심까지. 정말 남편도 남편이었지만 시부의 모습에 이 집에 시집가면 크게 고생할 일은 없겠다고 생각했죠. 그렇지만 세상의 모든 게 제 뜻대로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시부가 괜찮은 만큼 시모가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었어요. 시부가 왜 시모와 결혼을 했는지 의아할 정도로 두 분은 정반대의 사람이었어요. 옛날 일이니 중매나 선보고 결혼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봐도 시모는 성격이 급하고 사람을 험하게 다루는 면이 있었거든요. 게다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막내 도련님에게 유독 약해서 매번 그 도련님에게만 돈을 퍼다 주는 거예요. 차라리 남편과 도련님이 친형제가 아니었다면 이해가 갈 만큼 맞이인 남편과 막내 도련님의 처우는 명백하게 달랐어요. 그렇다고 막내 도련님이 애교 있는 성품이라는 건 아니었어요. 그랬다면 귀엽기라도 했겠지만 이건 뭐 소황제처럼 오냐오냐 사랑받고 자란 티가 너무 심하게 나는 싸가지 없는 놈이었거든요. 그리고 남편과 막내 도련님의 차별만큼 막내 도련님이 결혼하여 생긴 제 동서와 제 사이에도 그 차별이 그대로 적용됐죠. 막내 도련님은
자기랑 비슷한 사람이랑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걸 처음으로 알게 된 건 두 사람의 결혼식 때였어요. 시모는 저와 남편 결혼식에는 아무런 선물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내 도련님과 동서의 결혼식에는 선물을 아주 크게 해주셨더라고요. 두 사람이 살집도 지원해주고 동서에게 10돈이나 되는 금부치도 선물로 주셨죠. 그때는 정말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와 남편이 결혼했을 때는 너희가 알아서 마련하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선물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당시에는 그게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내 도련님의 결혼식을 보면서 뭔가 억울한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비교가 되니까요. 금부치에 대한 욕심보다는 그게 시부모의 애정과 관심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 비교되어서 우울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형님 된 제가 동서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아 열심히 제 마음을 추스렀지만 생각보다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동서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시모를 어떻게 구워 삼는지는 모르겠지만 매번 시모에게서 돈을 받아가는 솜씨가 대단했어요. 게다가 매번 힘든 일은 빠지는데도 시모는 그런 동서 탓을 하거나 혼낸 적이 전혀 없었어요. 특히 명절이나 김장철에는 절대로 일찍 온 적이 없었어요. 일이 다 끝나고 오는데도 시모는 여전히 동서에 대한 애정뿐이었죠. 한 번은 제가 시모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동서가 항상 늦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시간을 좀 늦추는 게 어떨까요? 시간을 왜 늦춰? 걔야 일이 있으니 늦는 거겠지. 너 혼자 일하는 게 지금 힘들다고 내 탓하는 거니? 내가 젊었을 때는 이런 건 일도 아니었어. 그러니까 앓는 소리 그만하고 손이나 빨리 움직여. 제가 혼자 해서 힘들다기보다 동서가 이 일에 익숙해지지 못해서 실수를 할까봐 그러죠. 여러 번 해봐야 손에 익기도 하고 실수도 없을 텐데. 지금 남 실수 신경 쓸 때니? 너야말로 열심히 좀 해. 넌 매번 하는데도 실수하고 모른다고 하지 않니? 바쁜 사람 괜히 신경 쓰이게 하지 말고 어서 움직여 어서. 매번 제 이야기는 묵살당하기 일쑤였죠. 그게 너무 억울했어요. 그렇게 답답한 마음을 안고 지내던 어느 명절 전날, 저는 시부 혼자만 있는 시댁에서 열심히 요리 준비에 여념이 없었어요. 설날 차례상을 준비하고 손님 대접 음식까지 하려면 손발이 모자랐어요. 시모는 아침부터 나가고 없었어요. 몇 번째인지 모를 명절 전날 아침 출타였어요. 시모는 제가 명절 준비를 하러 오면 본인은 집을 나갔어요. 잠깐 외출한다고 하고요. 그러고는 연락두절이 되었다가 저녁에나 집에 돌아왔죠. 저에게 모든 일을 시키려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된 건 그게 3번째쯤 되었을 때였어요. 몰래 한숨을 쉬며 일을 하는데 전화기가 계속 울리더군요. 바빠서 받지 않으려다가 쉬지도 않고 울리는 전화를 보니 친정엄마였어요.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전화를 받았는데 생각보다 급한 목소리의 엄마가 말하더군요. 예, 너희 아버지 지금 구급차 실려갔어. 지금 나뿐인데 너무 무서워 딸. 병원에 와주면 안 되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거의 공포에 질려 있었고 저도 당황했어요. 황급히 시계를 보니 오빠네가 올 시간은 절대 아니었죠. 알았어. 어느 병원인지 문자 보내놔. 지금 당장 갈게. 저는 앞치마를 벗으며 황급히 부엌 밖으로 나왔어요. 시부가 베란다에서 화초에 물을 주고 계시길래 말했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한데 지금 친정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시다고 하셔서요. 당장 나가봐야 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시부가 깜짝 놀라더니 말하더군요. 많이 안 좋다고 하던가? 응급실 실려갔는데 뇌출혈인 것 같다고 하셔서. 저는 두려움으로 두근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시부에게 말했어요. 시부는 제게 걱정 말라며 등을 토닥거려 주더니 말하더군요. 병원이 어디야? 아침에 택시 잡기도 힘들 테니 내가 데려다 주마. 저는 그렇게 시부의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그리고 가는 길에 동서에게 전화를 했죠.
동서, 나야. 혹시 오늘 좀 일찍 올 수 있어? 친정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지금 가봐야 하거든. 그런데 지금 시댁에 어머님도 안 계셔서 동서가 좀 봐줘야 할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말하자 수화기 너머로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리더니 동서가 말하더군요. 네, 알았어요. 제가 가서 볼게요. 고마워, 동서. 시댁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는 알지? 내가 장은 다 봐놨고 밑준비하다가 나왔으니까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을 거야. 오늘만 좀 부탁해. 솔직히 이렇게 말하는 것도 지금 생각하면 웃긴 일이었지만 그때는 저도 참 순진했었죠. 한 번도 명절 준비를 하러 오지 않은 사람한테 부탁을 하다니. 화를 내고 왜 안 오냐고 성질을 내도 모자랄 텐데 그치만 그때 저는 바보같이 참고만 있었어요. 동서에게 다짐을 받고 전화를 끊은 저는 시부와 함께 병원으로 들어섰어요. 아버지는 응급 CT를 찍고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고 어머니는 응급실 의사에게 아버지의 상태에 대해 들었더군요. 아버지 상태는 정말 좋지 않아 보였어요. 거의 의식도 없는 상태였고 어머니가 왜 무서워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시부는 옆에서 저와 친정 어머니를 보다가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정신이 없어서 배웅도 못 해드렸는데 다시 돌아오셨죠. 그리고는 저를 몰래 부르더라고요. 갔더니 시부 손에는 현금 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그걸 제 손에 들려주면서 그러더군요. 병원비 걱정되지? 얼마 전에 사돈 총각 결혼한다고 돈 많이 들었을 텐데 사돈한테는 내 이야기 하지 말고 네가 모은 돈이라고 하고 드려. 그렇잖아도 큰일 치러서 정신도 없으실 텐데 바깥 어른도 저렇게 되셔서 마음이 많이 힘드실 거야. 제가 흘려가며 했던 말을 귀에 담아두신 시부의 모습에 저는 눈물이 절로 나더라고요. 그 삭막한 시댁에도 내 편이 있구나 싶어서요. 게다가 정말로 저희 집에는 돈이 없었거든요. 아버지는 토목업 종사자로 넣어둔 보험도 많지 않고 제한적이었거든요. 저는 시부에게 연신 감사하다는 말을 했고 시부는 오래 있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집에 가 있겠다고 하시고는 가셨어요. 저는 엄마를 위로하며 돈을 건네줬어요. 그렇게 아버지 수술도 끝났고 오빠네가 올 때까지 기다렸죠. 그런데 오빠네도 좀 늦더군요. 저녁 시간대쯤 되자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예, 넌 도대체 어디 가서 여지껏 안 들어와? 게다가 부엌에 이것들은 다 뭐야? 너 준비도 안 해놓고 놀고 있으면 어떡해? 혹시 동서는 안 왔나요? 저 친정아버지가 쓰러져서 병원에 와 있다고 동서한테도 미리 연락해서 부탁한다고 말해놨는데. 네 동서야 왔지. 그런데 네 동서는 그런 소리 들은 적 없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야? 항상 하던 대로 네가 명절 준비 다 해놨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집에 왔는데 애들 대접해 줄 것도 없고 이게 무슨 꼴이야 대체? 저는 너무 억울했어요. 분명히 동서에게 말했는데 동서가 거짓말을 하니 말이죠. 그렇게 실랑이를 하는데 오빠네가 왔길래 저도 황급히 시댁으로 돌아왔어요. 시댁에 들어가니 시모가 한껏 화난 얼굴로 절 기다리고 있더군요. 너 요즘 막 나가는 거 아니니? 네가 맏며느리인데 이런 식으로 굴면 밑에 애가 뭘 보고 배워? 어머님, 제가 말했다시피 저 병원에서 이제 오는 길이에요. 친정 아버지 쓰러지셔서 병원 갔다 왔다고요. 그리고 동서한테도 제가 아침에 미리 말했고요. 전화를 받긴 했는데 변명치고는 좀 허접하잖아요. 형님이 힘드셔서 일을 쉬고 싶으셨던 건 이해하는데 아버지가 아프다니 어떻게 명절에 일하기 싫다고 아버지를 팔아먹어요? 그래서 내 말이 거짓말 같아서 안 왔다고? 동서는 내가 하는 말이 다 거짓말로 들리나 봐. 내가 하는 말이 가짱게 들리지? 이 정도쯤 되니 저도 참을 수 없었어요. 열받아서 말도 험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죠. 집안에는 시부도 남편도 막내 도련님도 없었고 여자 셋뿐이었고 그 중에 2명은 아주 찰떡같이 붙어 있었으니까요.
어디서 애 기를 죽여? 잘못은 네가 했는데 왜 막내를 혼내? 그리고 네 아버지가 아프면 우리 집 차례상 말아먹어도 되니? 정신 차려. 너 이 집 시집 와서 친정에 신경 쓰는 거 아니다. 아무리 일하기 싫고 친정에 가고 싶어도 이런 식으로 다 내팽겨치는 건 아니지. 내팽겨친 거 아니라고요. 아버지 아프셔서 갔다는데 왜 제 말을 못 믿으세요? 믿을 수가 있어야 믿지. 그래, 여태까지 일 혼자서 하려니 힘들디? 아예 차라리 영원히 우리 집에서 일 못하게 만들어줘? 시모의 말에 상처만 받아가던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시부가 들어왔어요. 뭐 하는 짓들이야? 당신은 빠져 있어요. 첫째 며느리가 명절에 일하기 싫다고 도망갔는데 당신은 어디 있다 지금 들어와요? 내가 밖에서 듣다 기가 차서 들어왔어. 두 사람 왜 그렇게 첫째 며느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친정아버지 아파서 병원 갔다 왔다는데 그거 하나 이해 못 해주는 게 어른이야? 둘이서 사람 하나를 이렇게 내몰아. 그거 다 거짓말이죠. 당신은 순진에 빠져서는. 내가 봤어. 내가 보고 왔다고. 안사돈 전화 왔을 때 내가 며느리 병원까지 데려다 줬어. 뇌출혈로 수술하셔야 된다는 의사 말까지 다 듣고 왔다고. 네? 시모가 당황한 표정으로 시부와 저를 번갈아 보더군요. 그러더니 당황한 얼굴로 그러더군요. 넌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다고 이야기하지 그랬어. 왜 말도 안 하고 우리를 나쁜 년으로 만들어? 제가 말씀드렸는데 믿지도 않으신 건 어머님이랑 동서잖아요. 왜 제 말이 거짓말처럼 들렸는데요? 제가 매번 혼자 일하다가 명절 전날 뜬금없이 아버지가 아프다고 하니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신빙성 있게 말을 했으면. 봐봐. 첫째한테만 일 시키고 막내 며느리를 그렇게 끼고 도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매번 늦고. 막내 며느리, 너는 도대체 매번 뭘 하느라 늦게 와? 일찍 와서 네 형님 도와줄 생각도 안 하고. 시모에 이어 동서까지 까내리며 혼내는 시부 앞에서 두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고 눈깔만 내리깔고 있더군요. 덕분에 저는 속이 시원했고요. 앞으로 명절에 요리하는 거 둘째 며느리 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손대지 마라. 요리는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거야. 알아들었어? 시부의 그 말 덕분에 동서는 꼬박꼬박 일찍 오게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요령 피우며 일을 적게 하는 동서였어요. 그래도 아예 없을 때랑은 다르니 저도 시모 몰래 동서에게 일 많이 시켰어요. 일 안 하려고 하면 시부를 부르는 신용을 하면서요. 시부가 어려웠는지 아니면 혼나서 껄끄러웠는지 동서는 그런 제 모습에 적당히 일을 했어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이 시댁에 제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마음이 든든했거든요. 남편도 시부의 행동에 고마워했어요. 매번 제가 시모와 동서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그 사이에서 남편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시부 덕분에 정리가 되어버리니 남편이 나설 일도 없게 된 거죠. 솔직히 남편도 시모를 어려워했어요. 친자식인데도 남편에게 건 기대가 많았던 만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은 큰아들에게 실망도 많았던지라 항상 남편을 탐탁치 않게 대했거든요. 그렇게 한동안 평화가 이어지나 싶었는데 사고는 여차하는 순간에 발생하더군요. 시부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은 거죠. 생각보다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었고 병원에서도 장기간 입원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렇지만 시부는 당장 급한 수술만 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셨죠. 아마 병원이라는 공간이 주는 두려움 때문이었던 듯해요. 어찌됐건 집이 편하니까. 시부의 의견을 듣고 시모는 저와 동서를 불렀어요. 급한 수술 끝나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실 거다. 상태도 많이 안 좋고 그냥 병원에 있으면 좋으련만 무슨 양반이 저렇게 고집이 센지 무조건 집에 오겠다는구나. 둘 중에 누구든지 한 사람은 합가해.
나 혼자서 아버지 돌보는 짓 나는 못해. 내 나이가 젊은 것도 아니고 다 늙어 빠져서 지금 남편 수발 들어야겠니? 며느리가 둘이나 있으니 둘 중에 누구라도 들어와라. 시모 말에 동서가 제 얼굴을 슬쩍 쳐다보더군요. 형님이 아무래도 아버님이랑 많이 친하시고 시댁에도 많이 익숙하시니까 형님이 합가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자신이 하고 싶지 않다는 말은 절대 하지 않고 저만 들먹이는 동서를 보며 제가 시모에게 말했어요. 저희가 합가할게요. 제 말에 동서가 옆에서 박수를 치며 한껏 좋아하더군요. 역시 형님이세요. 아버님도 편하게 쉬실 수 있겠어요. 당연히 그래야지. 네가 맏며느리 아니냐? 합가는 당연한 일이지. 그러니까 생색내지 마라. 네가 잘한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 네, 그런데 집은 놔두고 몸만 들어와도 될까요? 그의 직장이 시댁에서는 너무 멀어서 출퇴근이 어려울 것 같아서요. 대출금 나가는 것도 크게 없으니까 그 집은 놔뒀으면 해요. 그건 너희 알아서 하고 네 아버지 들어오기 하루 전에 짐 정리하고 들어와. 앞으로 아버지 일은 네가 다 책임지고 하거라. 시모는 그렇게 말했고 동서는 왜인지 모르게 눈을 반짝거리더군요. 시부가 들어오고 저는 합가에서 살며 시부의 수발을 들었어요. 남편도 제가 고생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는지 저녁에는 아버님 몸 씻기는 걸 도와줬죠. 저는 식사할 때 도와드리고 이동하는 걸 도와드렸어요. 우리는 맞벌이였지만 시부의 상태가 워낙 위중하니 제가 일을 그만두고 시부 수발을 들었어요. 그런데 시부 수발 든 지 한 달쯤 됐을 때 시모가 부르더군요. 너희 집 지금 비어있지? 네, 비어있어요. 그 집 파는 게 어떠냐? 네? 갑자기 남의 집을 왜 팔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 벙찐 채로 되물었어요. 우리 집에 빚이 좀 있어. 그거 팔아서 빚을 좀 갚으면 될 것 같아서 그래. 어차피 안 쓰는 집인데 팔면 어떠니? 어머님, 그 집은 팔지 않기로 했어요. 남편 직장에서 가깝기도 하고 아이를 위해서 신중하게 고른 곳이기도 하고요.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거면 월세로 내놔도 좋을 물건이에요. 굳이 지금 파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너는 시댁이 힘들다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니? 죄송하지만 어머님, 그 집은 저희들 돈으로만 마련한 집이에요. 만약에 돈이 필요하시면 동서나 막내 도련님한테 말해보세요. 돈 많이 빌려주셨잖아요. 아파트도 어머님 돈으로 해주셨고. 막내 도련님이랑 동서도 그간 돈 좀 벌었을 테니까 본인 돈으로 집을 사던지 어머님이 해주신 돈으로 산 아파트 담보대출이라도 받아서 얼마 정도 어머님한테 돌려주던지 하라고 하면 될 것 같네요. 지금 나더러 줬다가 뺏으라는 거야? 그렇게 파렴치한 사람을 만들고 싶니? 줬다가 뺏는 건 당연한 거죠. 주지도 않았는데 뺏는 건 날강도잖아요. 제 말에 시모 얼굴이 확 굳어버리더군요. 하긴 기분이 좋지는 않을 테죠. 날강도라는 말을 들으면 누가 기분 좋겠어요. 그치만 어쩌겠어요. 저게 사실이었잖아요. 저희한테 준 것도 없는데 달라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제 말에 시모가 울그락불그락하며 소리치더군요. 너 시어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어떻게 저런 말을 서슴없이? 어머님이 잊으신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어요. 솔직히 동서랑 막내 도련님한테 다 퍼주실 때는 좀 억울한 기분이 들기도 했는데 지금 해보니 지원받지 않았던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돈이라도 받았어 봐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달라고 하셨을지도 모르죠. 지금도 그렇고요. 합가하긴 했지만 살림은 저희 돈으로 다 꾸리고 있잖아요. 아버님 가게에서 번 돈은 어머님이 다 쓰시고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저희한테 돈 달라고 하시는 거면 실수하신 거죠. 저희는 드릴 돈이 없으니까 동서한테 잘 말해보세요. 그만큼 얻어간 게 많은데 설마 아무것도 안 주진 않겠죠. 결국 뼈있는 제 말에 아무 말도 못한 시모가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가더군요.
시모의 모습을 보며 아파트 팔아서 돈 마련하려던 사람이 시모가 아니라 동서였다는 걸 눈치챘어요. 어머님은 그런 머리가 없거든요. 잔머리 굴리는 건 동서가 전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안 가 시모는 시부가 잘 만들어 놓은 가게 말아먹고 폐업까지 하게 만들었어요. 당연한 수순이죠. 사람을 험하게 쓰고 귀한 줄 모르는 시모 밑에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결국 가장 중요한 요리하는 사람마저 나가버리니 장사가 잘 될 리가 없죠. 게다가 시모 밑에서 시모가 꽁쳐놓은 돈을 다 뜯어먹은 동서는 여전히 기생충처럼 시모를 뜯어먹고 있었고요. 시모도 참 한결같은 것이 동서가 매번 돈을 달라면 달라는 대로 주더군요. 저야 이제는 상관없는 일이라 신경도 쓰지 않았지만요. 그 즈음에는 시부도 장사가 망한 걸 알고는 삶의 의지를 잃은 건지 그냥 몸이 좋지 않았던 건지 합병증으로 사망하게 됐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시부의 수발을 지극정성으로 들었어요. 제가 힘들 때 도와준 사람에게 이 정도 도움을 드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게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장례를 다 치르고 시댁에 돌아와서 시댁 식구들이 있는 곳에서 말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저희 식구는 이제 합가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이제 원래 저희가 있던 집으로 돌아가겠으니 앞으로는 동서가 어머님네서 합가해서 지내. 여태껏 내가 아버님 수발 들었는데 이제는 동서가 좀 해야지. 그리고 어머님도 나보다는 동서를 더 좋아하시니 동서가 합가해서 어머님 모시는 게 맞는 것 같아. 형님, 그건 아니죠. 그때는 아버님이 아프셔서 형님이 일시적으로 합가하신 거고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 합가는 이제 없는 일인 거잖아요. 굳이 저희가 합가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동서, 아버님 이제 막 돌아가셨어. 어머님 기분이 어떠시겠어? 이 집에 마음 맞는 사람이라도 있어야 어머님이 마음이라도 편하게 있으실 수 있잖아. 동서는 왜 그렇게 생각이 없어? 나조차고 이래? 어머님 혼자 남으셨는데 남은 가족들이 신경 써야 할 거 아냐. 그리고 여태껏 동서가 어머님한테 받은 게 얼만데 이 정도도 못해? 여태껏 받은 거 돌려드린다 생각하고 잘 모셔. 그리고 어머님한테 받은 돈으로 마련한 집은 팔고 들어오는 거 잊지 마. 제 말에 시모는 환하게 웃으며 반겼고 동서는 완전 죽상을 하더군요. 물론 시모 앞에서는 그런 표정 짓지는 않더라고요. 하긴 시모에게 뜯어먹은 게 얼마인데 양심이 있으면 그런 얼굴 하면 안 되죠. 좋다고 합가하겠다고 넙죽 받아도 모자랄 판에. 그렇지만 동서의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입가에 웃음이 저절로 떠오르더라고요. 앞으로 고생하게 될 동서의 미래가 머리에 자연스럽게 그려졌으니까요. 결국 동서는 시모의 압박으로 집을 팔고 시댁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리고 집 판 돈은 시모에게 흘러 들어갔죠. 시부의 장사가 망해서 폐업했다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빚진 게 좀 있었거든요. 결국 그 빚 갚는데 돈이 다 들어가는 바람에 아무것도 없이 시댁으로 들어온 거죠. 저희는 시모와 연락을 끊게 됐어요. 자연스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쪽도 저희한테 관심이 없었고 시부가 없는 시댁은 저희가 관심이 없었죠. 시부의 재산은 시모에게 넘어갔어요. 시부 명의의 집과 가게였죠. 저희는 그런 거 관심 없었어요. 우리 힘으로 만든 집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시부의 수발을 들던 중에 시부에게 한 가지 언지를 받은 게 있었어요. 시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그랬어요. 며느라가 내가 내 욕심에 병수발 시킨 것 같아 미안하다. 아버님,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저희 집 힘들 때 도와주신 것도 아버님이시잖아요. 저는 아버님에게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어서 합가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마세요. 그래, 내가 보니 네 시어머니가 장사를 다 말아먹고 있더구나. 10년 넘게 같이 일하던 직원도 잘라버리고 내가 죽고 나면 이 집에 제대로 남아있을 재산이 없어. 재산 없으면 뭐 어때요? 집만 있으면
어떻게든 사라져요. 자식도 둘이나 있으니 용돈도 필요한 정도는 드릴 수 있고요. 너희 시어머니 걱정하는 건 아니다. 그 사람은 그런 걱정 안 해도 악착같이 살 사람이거든. 내가 걱정하는 건 첫째랑 너다. 여태껏 해준 것도 없이 마음고생만 시키고 결국에는 병수발까지 시키니. 그러니까 내가 몰래 넣던 생명보험 며느리 네 이름으로 바꿔놓을 테니까 그거 수령해서 손주 키워가며 잘 살아라. 막내는 이미 많이 가져갔어. 없어도 잘 살겠지. 시부에게 유언처럼 그 말을 들을 때 어찌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시부의 사망보험금을 여전히 손도 못 대고 있었어요. 수령은 했지만 쓰기가 미안하고 아까운 기분이 들어서요. 시모와 동서는 모르는 돈을 받았으니 시모가 시부 유산을 나눠주던 안 나눠주던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더라고요. 시부의 재산이 얼마 안 된다는 걸 알게 된 동서가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거든요. 시모 곁에 붙어서 입안에 혀처럼 굴며 단물 쓴물 다 빼먹던 동서가 이제는 시모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홀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와 연락 한 번 없던 시모가 처음에 전화 왔을 때 두 사람이 어지간히도 틀어졌구나 짐작할 수 있었어요. 예, 내 말 좀 들어보렴. 내가 얼마 전에 수영교실을 가기로 했거든. 그런데 준비물이 생각보다 많더라고. 게다가 나이도 늙은 사람이 싼 거 걸치고 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욕하겠니? 그래서 수영복이랑 수영장에 갈 준비물 산다고 돈 좀 달랬더니 세상에 문화센터에 네 동서가 전화해서 취소해버린 거 있지? 뭐 저런 애가 다 있는지 모르겠어. 게다가 아침 저녁으로 식사도 안 하고 음식도 맛없고 청소도 안 해서 뭐라 했더니 어머님이 집에서 쉬고 계시니까 어머님이 좀 하세요 라고 하더라니까. 이 정도면 사람이 바뀐 거 아니니? 어떻게 나를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어? 동서가 좀 너무하네요. 어머님이 동서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가방도 사주고 집안일도 안 할 수 있도록 빼주고 집도 사줬는데 말이죠. 혹시 돈 빌려주실 때 차용증 받은 건 없으시죠? 그거라도 있으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가족끼리 그런 걸로 이야기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하죠. 제 말을 듣던 시모가 갑자기 조용히 뭔가 생각하는 것 같더니 급하게 전화를 끊더군요. 그래도 급하다고 저한테 네가 대신 자기를 돌보라는 말은 안 하더군요. 하긴 한번 해보니 저와 시모가 얼마나 맞지 않는지 알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그 뒤에 남편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시댁에서 시모와 동서가 돈 때문에 난리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돈 없다고 시모 홀대하던 동서가 결국 시모가 들이민 차용증에 먼저 나가 떨어진 거죠. 동서는 시모가 차용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몰랐더라고요. 모를 수밖에요. 어머님이 아들을 통해서 받아두셨더라고요. 아버님이 악착같이 살 거라는 말이 빈말은 아니었던 거죠. 동서가 시모에게 원룸 하나 얻어줄 테니 따로 살자는 말을 했을 때 시모가 차용증을 들이밀면서 그 돈 다 갚으면 나가준다고 했다더군요. 처음 보는 차용증과 자기를 부양하라며 악쓰는 시모 모습에 동서도 진절머리가 난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상황도 웃기긴 마찬가지잖아요. 엄연히 동서가 살고 있는 집은 시모 소유이고 얹혀 사는 사람은 동서네인데도 마치 자기가 주인인 척 진짜 주인을 쫓아내려고 하다니 동서도 여간 내기는 아닌 거죠. 게다가 두 사람의 다툼에서 동서도 지지는 않더군요. 시모가 차용증으로 협박 아닌 협박을 하자 동서도 시모 협박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면 안 될 방법을 생각해낸 거였죠. 시모가 가진 집을 팔아버리려 했다더군요. 당연히 그렇게 되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그걸 알게 된 시모는 시모가 가진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한껏 받았더라고요. 동서가 나쁜 짓을 꾸며도 절대 손해는 보지 않으려고요. 참 대단한 고부간이죠. 어쩜 이렇게 하는 짓들이 똑같은지. 결국 마지막은 시모의 가출이었죠.
시모가 동서에게 져서 나온 게 아니라 시모가 동서에게 준 것을 모두 빼돌려서 나온 거더라고요. 그렇게 가출해서 방문한 곳이 저희 집이었어요. 시모가 처음에 찾아왔을 때 저와 남편은 절대로 시모를 받지 말자고 미리 이야기를 나눈 상태였어요. 남편도 남편대로 시모에게 실망한 것이 컸고 저는 저대로 시모에게 당한 세월 때문에 용서가 되지 않았죠. 시모는 대뜸 오자마자 그러더군요. 예, 너희 집이 많이 좁네. 나까지 같이 살려면 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야겠다. 너희 그 정도는 되지? 이 집도 대출 없이 샀잖니? 어머니, 저희는 다른 데로 이사 갈 생각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지금 집이 있으시잖아요. 막내가 모시고 있는데 여기는 왜 오신 거예요? 남편 말에는 가시가 있었어요. 그 말에 시모가 쌍심지를 켜고는 눈을 부라리며 남편에게 소리치더군요. 넌 내 아들이야.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 게 무슨 잘못이니? 그러면 넌 이 엄마를 모시기 싫다는 거야? 네, 저는 이미 어머니가 제 처하고 저를 동생네와 차별할 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분가할 때 동생을 어머니한테 붙여줬잖아요. 그때 좋아하셨던 것도 어머니셨죠? 이제 저희는 더 이상 다른 볼일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볼 일이 왜 없어? 엄마가 부르면 와야 하는 게 자식된 도리지. 네가 싫다고 해서 네가 나를 부양해야 할 의무에서 자유로워지는 거 아니야. 너희들은 나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어머니, 저희는 이미 아버지 병수발까지 들어가며 부양했어요. 나머지는 동생이 할 일이죠.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볼까요? 아버지가 남긴 유산, 저희 몫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어머님이 쥐고 안 놓아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어머니하고 할 말 없어요. 남편은 시모에게 냉정하게 말했어요. 말투가 냉정했을 뿐 하는 말은 모두 사실이었죠. 그렇지만 시모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너희가 받은 거 없다고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니? 네, 그러니까 저희한테 부양하라 마라 말하지 마세요. 그게 그렇게 마음에 걸렸으면 말을 하지 그랬어. 내가 지금이라도 한몫 떼주마. 원하는 금액이 얼마야? 내가 그냥 나온 줄 아니? 나도 돈 가지고 나왔어. 정말 자식이라고 둘 있는 것들이 돈만 밝혀서는. 저희는 돈 필요 없어요. 아버지가 남겨준 보험금 있으니까요. 그거 가지고 쓰면 되니까 어머니까지 저희한테 돈 쓸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로 막내네나 잘 구슬려 보세요. 남편이 그렇게 말하고는 열이 받는지 자리를 떴어요. 시모는 남편 뒤를 쫓으며 황급히 물었죠. 야, 보험금? 무슨 보험금인데? 나는 그런 거 못 들었어. 너희 나 속이고 돈 가져갔어? 시모가 난리 치길래 저도 결국 시모에게 말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 앞으로 수령인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 돈에 대한 권리는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저희한테 아버지 재산 나눠주지 않아도 별말 안 했고요. 그런 게 어딨어? 남편이 사망했으면 보험금은 아내가 갖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설마 너희 수령인 조작한 거 아니야? 시모는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소설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해드렸죠. 아버님이 직접 저를 데리고 보험사 가서 바꾼 거예요. 어머님이 아버님 병원 진료 데리고 가셨으면 수령인이 바뀔 일도 없었겠지만 어머님은 저한테 아버님 일 다 맡기셨잖아요. 못 믿겠으면 보험회사에 직접 연락해 보시던가요. 시모는 어느 보험회사인지 알아내서는 집을 나갔어요. 어디로 가는가 싶었더니 집 나왔던 동선회로 다시 돌아갔더군요. 사망보험금 앞에 다시 뭉치기로 결정한 모양이었어요. 참 한결같고 참 똑같은 고부였어요. 결국 동선회도 시부가 남긴 보험금에 대해 알게 됐죠. 그리고 두 사람은 번갈아가며 저희 집에 찾아와 저희에게 돈 내놓으라며 난리를 피우더군요. 남편은 평일에는 항상 늦게 오는지라 이 사람들을 만날 수 없었으니 결국
이들을 상대하는 건 저였어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어요. 돈 내놔. 네가 뭔데 우리 남편 보험금을 가져가? 그 보험금 내 거라고. 그래요. 형님이 무슨 수로 아버님 깨어내서 보험 수령인 바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거 용납 못한다고요. 용납을 못하면 뭐 어쩔 건데? 수령인을 전화로 바꾼 것도 아니고 아버님이 직접 가서 본인 의지로 말해서 바꾼 거야. 그건 보험회사에서도 확인 가능한 건데 혹시 전화 안 해본 거야? 아, 몰라요. 암튼 왜 아버님 보험금을 형님이 다 가져가냐고요. 아버님 남은 재산을 다 가져간 건 어머님이랑 동서지. 내가 뭘 가져갔어? 내가 가져간 것보다 더 많은 걸 동서가 가져갔을걸? 보험금을 나눠 갖고 싶으면 아버지 재산도 나눠 가졌어야지. 왜 줘야 할 건 안 주고 정당하게 받은 내 것을 빼앗으려 들어? 하긴 그 나물의 그 밥이라고. 어머님하고 똑같이 동서도 날강도네. 칼만 안 들었지 아주 협박하는 수준이 대단하네. 뭐라고요? 말 다 했어요? 그리고 재산 나눌 것도 없었어요. 빚만 가득해서 쥐뿔도 없었는데 무슨? 그래. 네 시아버지 죽으면서 재산 한 푼 남겨준 거 없어. 다 빚덩어리였지. 그거 갚느라고 아직도 고생 중인 건 너희 모르니? 당연히 아버지 사망보험금은 그 빚 갚는 데 쓰는 게 맞는 거지. 어머님, 그걸 빚 갚는 데 쓰면 어떡해요? 그 돈은 저희한테 주셔야죠. 어머님 말대로 집 팔고 들어왔다가 손해를 얼마나 많이 본 줄 아세요? 저희 집 판 돈으로 빚을 갚았으니까 그 돈은 저희한테 줘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여기서도 동서의 기적의 논리는 계속되더군요. 동서네 집 자체가 시부모의 돈으로 된 시부모 명의의 집인데 그걸 팔았다고 그 집이 자기 집이 된 것처럼 말하는 게 참 인상 깊었어요. 보험금은 제 손에 있는데 두 사람은 서로 자기가 가져야 된다며 앞에서 참 열심히도 싸우더군요. 남의 집 앞에서 그만들 하세요. 그 보험금의 수령인은 저고 이미 제가 받았어요.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 전혀 없으니 돌아가세요. 돌아가지 않고 계속 여기서 시끄럽게 구시면 지금 당장 경찰서에 신고할 거예요. 예, 넌 내 며느리야. 세상에 아무리 사이가 틀어졌어도 시어머니를 내쫓는 며느리가 어딨어? 내가 너희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어? 네 남편 키워준 게 나야. 클 때는 이거보다 돈 더 많이 들어. 배은망덕한 것들이. 어머님, 저는 어머님 자식 아니에요. 그리고 저 결혼한 이후로 어머님이 저한테 뭔가 해주신 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럴 때는 모두 아버님이 해결해 주셨죠. 그러니까 제가 은혜를 갚을 사람도 아버님이고요. 어머님은 제가 아니라 동서에게 많이 베풀었잖아요. 저한테는 한 번도 사준 적 없던 값비싼 물건의 용돈들, 게다가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않게 고이고이 지켜준 거 생각하면 제가 아니라 동서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제 남편이 클 때 얼마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양육은 당연한 거고 그걸 받으려고 하시는 게 어이없는 일이죠. 어머님이 첫째 아들에게 잘해주셨으면 첫째 아들이 어련히 알아서 잘 챙겨드리지 않았겠어요? 매번 차별당하면서 컸는데 뭔가 받으려고 하시는 것 자체가 너무 뻔뻔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아버님 보험 수령인은 저예요, 남편이 아니라. 남편 키워준 걸 내세워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한테 해준 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뻔뻔하게 행동하실 수가 있어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동서도 마찬가지야. 아버님 수발 들라고 했을 때 나한테 합가하라고 등 떠민 게 동서였잖아. 그래놓고 아버님 사망보험금을 나눠 가지겠다. 아버님 아플 때 집에 한 번도 들린 적 없는 주제에 염치가 없는 것도 정도 것이야 상대를 하든 말든 하지. 그리고 동서가 어머님한테 야금야금 받아먹은 돈이 사망보험금보다 훨씬 많으니까 이것까지 넘보지 마. 그러다 탈나. 그렇게 저는 두 사람을 억지로 돌려보냈어요. 둘이 딱 붙어서 저를 따돌리고 좋은 거 나눠 잡수신 분들이 이제 와서 저더러 돈 달라며 달려들어봤자 늦은 거죠. 모르는 사람이 봤으면
제가 돈이라도 빌려온 거라고 착각할 정도였다니까요. 이 일에 대해 알게 된 남편은 막내 도련님에게 크게 화를 냈고 결국 시모와 동서는 더 이상 저희 집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시모와 동서가 어떻게 되었는지 나중에 듣고는 한참을 몰래 웃어야 했어요. 동서와 막내 도련님은 결국 시모를 요양원에 보내버렸어요. 시모가 매번 동서와 부딪히게 되고 동서가 막내 도련님에게 매번 잔소리를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결국 막내 도련님이 포기한 거죠. 게다가 그때쯤 고관절 골절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으니 요양병원에서 요양원으로 자연스럽게 이동시켰더라고요. 동서에게 이것저것 퍼줄 때는 이런 결과를 전혀 예측 못했겠죠. 그리고 동서는 시모를 내보내고 아주 잠깐 자유를 만끽한 듯 하더라고요. 지금은 누구보다 바쁘게 지내고 있고요. 동서와 막내 도련님이 자기를 요양원에 집어넣을 거라고 예상한 시모가 막내 도련님 카드로 돈을 한껏 빌렸더라고요. 그뿐이면 다행이죠. 저번에 시모가 저희 집에 왔을 때 시댁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왔었잖아요. 시모가 그 돈들을 아무도 모르는 자기 통장에 다 넣어두고 내주질 않았더라고요. 그 탓에 동서와 막내 도련님은 어거지로 자신들의 앞으로 된 대출금을 갚느라 개고생 중이더라고요. 시모 명의의 집 대출금은 엄밀히 따지면 동서네가 빌린 대출은 아니지만 동서네가 그 전에 살던 집을 팔고 시댁에 들어왔으니 나가면 딱히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집이라도 지키려면 억지로 그 돈을 다 갚아야 되는 거였죠. 발등에 불 떨어진 그쪽 집안과는 다르게 저희는 평범하고 평온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두 사람은 사람을 함부로 다룬 벌을 받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마음에 확 와닿아요. 자기가 싼 똥 열심히 치우는 두 분 덕택에 오늘도 선량한 마음으로 관대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이럴 때는 두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도 드네요. 제 시댁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해요.